성제 고약한 왕후. 조선 인종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더니 후사도 하나 남겨놓지 않고 세상을 떠나버렸지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인종을 성군이라 일컬었습니다. 인종은 생모 장경왕후 윤씨가 그를 낳고 6일 만에 죽었기 때문에 문정왕후의 손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정왕후는 성질이 고약하고 시기심이 많았지요. 그래서 전실 부인의 아들인 인종을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효성이 지극한 인종은 어릴 적부터 참기 어려운 수모를 참고 견뎌내며 문정왕후의 뜻 또한 잘 받들었지요. 인종이 세자로 책봉되어 혼인을 하고 빈궁과 함께 동궁에서 거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벼랑간 동궁에서 불이 일어나더니 삽시간에 불바다로 변하였지요. 깜짝 놀라 일어난 세자는 빈궁에게 말했습니다. 내 전에 죽음을 피하였던 것은 혹시나 부모님께 악한 소문이 돌아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요. 하지만 이런 밤중에 잠을 자다 죽었다면 그럴 염려는 조금도 없겠지. 나는 피하지 않겠소. 빈궁은 어서 피하시오. 하지만 빈궁으로서도 남편을 두고 혼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동궁의 시종들이 깨어나와서 세자 내외에게 속히 피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지요. 시종들은 대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중종에게 이런 사정을 고했습니다. 중종은 놀라 급히 동궁으로 달려갔지요. 하지만 동궁은 이미 불바다였습니다. 중종은 큰 소리로 세자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죽기를 각오한 세자였지만 부왕의 울부짖음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빈궁과 함께 불꽃 속을 헤치고 밖으로 나왔고 겨우 죽기를 면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불은 쥐꼬리에 화선을 달아 여러 마리를 동궁으로 들여보내어 지른 불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종을 미워하고 없애려는 문정왕후가 그들 내외를 죽게 하려고 한 짓이었지요. 그런데도 중종은 문정왕후의 간사한 거짓말을 믿고 그 원인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종은 범인을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사건은 묻혀지고 말았습니다. 인종은 슬기롭고 인자하기가 비길 데가 없었지요. 그러나 항상 문정왕후의 학대에 부대끼며 가슴 아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인종은 중종이 승한 뒤 나이 30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인종은 계모이긴 하지만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인 문정왕후에게 효도를 다하기 위해 극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항상 인종을 원수 대하듯 하였고 문안 인사차 들른 인종에게 자신과 아들 경원대군을 언제 죽일 것이냐고 말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인종은 그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효성이 부족함을 개탄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의 일입니다. 인종이 경복궁에 나아가 사신을 맞이하는데 중종이 거처하던 곳에 이르렀지요. 그러자 인종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역관에게 까닭을 물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하늘이 낸 효자라며 감탄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인종이 문안 인사차 대비전을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문정왕후는 평소와 다르게 웃음을 머금으며 인종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떡을 대접하였지요.
민종은 난생 처음 계모가 자신을 반기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떡을 받아 먹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 민종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얼마 못 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민종의 장례는 갈장으로 집행되었지요. 갈장이란 임시로 빨리 장례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문정왕후를 따르던 세력들이 인종은 1년을 넘기지 못한 임금이니 대왕의 예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지요. 인종이 정말 문정왕후가 내놓은 독이 든 떡을 먹고 죽게 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종이 이렇게 빨리 죽은 것은 문정왕후의 시기심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귀신의 조롱. 옛날 어느 마을에 이름난 안선비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과거 시험 때마다 낙제를 하였지요. 한 번은 초시를 본 뒤 급제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방이 나붙을 무렵 녹초가 되게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웬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제하셨다는 희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지요. 저 사람에게 열량을 주어 보내거라. 남편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부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례금을 줘 보냈으니 어서 주무십시오. 그는 다시 잠이 들었지요. 좀 있으니 또 웬 사람이 방으로 뛰어들며 소리를 쳤습니다. 진사로 급제하셨습니다. 안선비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시도 보지 못했는데 진사 급제라니 웬 소리냐? 잊으셨습니까? 시험이 모두 끝나지 않았습니까? 안선비는 대단히 기뻐하며 일어나 외쳤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사례금을 주거라. 아내는 이번에도 이렇게 말하였지요. 예, 사례금을 주어 보냈습니다. 또 좀 있으니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날이 전시를 마친 뒤 한림학사로 죄수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여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관을 단정히 한 두 하인이 침대 옆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안선비는 술상을 차려 이들을 잘 대접하라고 부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좋은 말로 그를 속였지요. 그러면서도 취한 꼴을 보고 웃었습니다. 한참을 지나 안선비는 한림학사가 되었다고 하니 밖에 나가 돌아다니며 뽐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큰 소리로 하인들을 10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런데 통 대답이 없었지요. 아내가 우스워 한마디 했습니다. 누워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찾아드리지요. 한참 동안 기다리니 하인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선비는 발을 구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아, 어딜 다니다가 이제야 오는 것이야? 그런데 하인들이 성을 내며 말하는 것이었지요. 아까는 장난으로 말했던 것인데 정말 이리 행동할 것인가? 안선비는 노하여 길길이 날뛰며 하인들에게 덮쳐들어 하인의 갓을 떨어뜨리고 자기도 그 바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아내가 방으로 들어와서 남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쩜 이렇게 취하셨어요? 취하다니 저놈들이 어찌나 건방진지 한번 혼내주려고 그랬지. 아내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제가 혼자 매일 당신에게 밥을 지어드리고 밤이 되면 당신에게 이불을 덮어주지요.
당신 같은 궁상스런 샌님을 시중드는 하인이 있었나요? 그 말에 그의 자식들도 웃었습니다. 술이 약간 깬 안선비는 꿈을 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분명히 하인들의 갓을 쳐서 떨어뜨린 생각을 들어 문 뒤에 가서 보니 거기에 술잔만한 모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안선비가 웃으며 말하였지요. 옛날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조롱을 받았다더니 내가 오늘 귀신에게 놀림을 받았군. 백발 노인과 선비. 옛날 어느 마을의 한 선비가 책을 읽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한 백발 노인이 서 있었지요. 그 선비는 집안에 노인을 모셔드리고 이름을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양진이라오. 나는 여우가 선화한 몸이오. 당신의 품성이 고운 것을 사모하여 왔는데 조석으로 함께 있게 해주오. 선비는 원래 마음이 아주 활달한 사람이어서 괴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고금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노인의 학식은 대단히 박식하여 훌륭한 견해가 연신 나왔습니다. 선비는 그 노인을 대단한 사람이라 여기어 언제까지나 함께 있자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선비가 슬그머니 노인에게 청을 드렸지요. 어르신은 저를 대단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보다시피 이렇게 가난하지요. 어르신이 손을 조금 놀리시면 돈이 막 날아 들어올 것인데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노인은 한참이나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허허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건 쉬운 일이지. 그러나 몇십 푼 본전이 필요하오. 선비는 그의 요구대로 10몇 푼을 주었지요. 노인은 선비와 함께 밀실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주문을 외웠지요. 그러자 갑자기 수십만 개의 동전이 쩔그랑쩔그랑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소나기 같이 떨어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무릎이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넓은 방에 동전이 쌓여가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선비에게 물었지요. 이제 만족하오? 예, 그만하면 됩니다. 노인이 손을 흔들자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방을 나와 문을 걸었지요. 선비는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한참 뒤 돈을 가지러 가보니 그 많던 돈이 다 없어지고 본전으로 했던 10몇 잎의 동전만 여기저기 남아있는 것이었지요. 선비는 기가 막혀 성을 내며 노인에게 자기를 속였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언성을 높여 꾸짖었지요. 나는 원래 그대와 학문으로 사귀었던 것이네. 그대를 위해 도적이 되려고는 생각지 않았지. 그대 생각이 그러하다면 도적을 데려와서 친구로 삼게나. 나는 그대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네. 이렇게 말하고 노인은 곧 떠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정조 임금의 효성.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는 효성이 지극하기로 이름난 분이십니다. 아버지인 사두세자가 그렇게 죽자 정조 임금은 늘 아버지를 그리워하였지요. 그래서 양주 배봉산에 있던 사두세자의 능을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1년에도 몇 차례씩 이곳을 찾아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해 여름, 그날도 정조는 아버지의 능을 참배하러 수원으로 내려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능 주위에 서 있는 소나무 잎들이 온통 빨갛게 말라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소나무들은 잎이 푸르고 싱싱한데 유독 이곳에 있는 소나무만은 잎이 말라 있었던 것이었지요. 정조 임금은 능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소나무 잎들이 왜 저리 말라 죽었느냐? 아렵게 항공하오나 송충이가 모두 갉아먹어 그렇사옵니다. 무엇이라? 저 지경이 되도록 보고만 있었단 말인가? 정조가 소나무 아래로 걸어가 나무를 살펴보니 송충이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곧 군사들과 능지기들을 동원하여 송충이 잡이에 나섰지요. 한 사람이 한 나무씩 책임지고 송충이를 잡되 자기가 잡은 송충이 중에서 제일 큰 놈을 나에게 가져오도록 하라. 정조의 명이 떨어지자 신하들과 군사들은 나무에 올라가 열심히 송충이를 잡았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정조는 군사들이 잡아온 송충이 중에서 제일 큰 놈 한 마리를 골라 손가락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네 이놈, 내가 아무리 하찮은 벌레라지만 내 아버님의 산소의 소나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느냐? 내 너를 삼켜 아버님의 원수를 갚고야 말 것이야.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정조는 그 송충이를 삼켜버렸지요. 이것을 본 신하들과 군사들은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어디선가 솔개와 까마귀, 까치들이 몰려와 소나무에 붙어있던 송충이들을 죄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정조의 효심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라고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바위가 되어 이룬 사랑.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산 속에 오막살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영이라는 낭자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그 고을의 사또 아들이 혼자 사냥을 나왔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영의 낭자의 아버지가 마침 발견하여 사또의 아들을 업고 집으로 달려왔지요. 아버지, 웬 사람이에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구나. 영의 낭자의 아버지는 사또의 아들을 방에다 눕히고 정성 들여 간호를 했습니다. 얼마 후 사또의 아들은 정신이 들어 깨어나게 되었지요. 여기가 어딥니까? 염려 마시고 누워 계세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사또의 아들을 안심시킨 영의 낭자와 그의 아버지는 며칠 동안 정성 들여 간호를 했습니다. 간호를 하는 동안 영의 낭자와 사또의 아들은 정이 들게 되었지요. 그들은 마침내 혼인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 후 건강을 되찾은 사또의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자 사또의 가족들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지요. 사또의 아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영의 낭자와 혼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네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다. 그녀와 넌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맺어질 수가 없어. 아버님,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영의 낭자와 혼인하게 해주십시오. 어허, 안 된다 그래도 자꾸 그러네. 사또는 영의 낭자와 혼인을 허락하지 않고 억지로 다른 처녀와 혼인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한편 산속 오막살이에 살고 있던 영의 낭자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나 저제나 사또의 아들이 찾아올까 하고 매일같이 뒷산으로 올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사또의 아들은 되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또의 아들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다른 처녀와 혼례를 치른 사또의 아들이 신행에 오른 것이었지요. 그런 사실도 모르고 뒷산 바위 위에 올라가 사또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낭자는 다른 처녀와 함께 나타난 사람이 자기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또의 아들임을 알아채고는 그만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세게 불어오게 되었지요. 말을 타고 있던 사또의 아들은 그만 바람에 날려 건너편 산 바위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바위가 되어 서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두 바위를 서로 사랑을 이루지 못한 남녀가 죽어 바위가 되었다고 하며 상사 바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망한 나라의 군대. 옛날 백제가 망한 660년 사비성 근처 마을에서 두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수신이라는 남자가 부흥군에 같이 참여하자는 말을 하고자 친구 집에 온 것이었지요. 부흥군이란 망한 백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랍니다. 지수신이 말했습니다. 부흥군에 들어가 당나라와 신라로부터 우리 백제를 다시 찾자. 친구가 손을 흔들며 말하였지요. 정신 차리라고. 백제는 망했어. 친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660년 백제의 의자왕은 백제의 수도 사비성에서 당나라 장수 소정방과 신라 태종 무영랑에게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의자왕은 두 사람에게 술잔을 올렸지요. 왕이 술잔을 올린다는 것은 백제가 당나라와 신라에게 완전히 항복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백제의 신하와 백성들은 서러움에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백제가 항복한 뒤 실질적으로 백제를 지배한 것은 신라가 아니라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는 의자왕과 많은 왕자들을 당나라로 끌고 갔지요. 그리고 백제의 주요 도시에 당나라 군대를 머물게 하고 백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의 사정은 아주 비참하였지요. 당나라 군대는 백성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를 빼앗아 자기 여자로 만들기도 하고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은 칼로 위협하기도 하였지요.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요. 지수씨는 당나라 군대의 만행에 분노했습니다. 그리하여 지수씨는 부흥군에 가담하기로 결심하였지요. 지수씨는 백제의 독립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를 다시 설득했습니다. 백제 땅에 있는 당나라와 신라 병사들은 우리 백제 백성들보다 훨씬 적다고. 싸울 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그들은 제 나라로 도망쳐버릴 거야. 지수신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백제 백성의 수는 380만 명 정도였고 사비 웅진 지역에 머물고 있는 당나라 병사는 40명 정도 되었지요. 신라 군대는 대부분 자기 나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친구가 지수신에게 말하였지요. 미안해. 난 가담하지 않을 것이야. 할 수 없군. 나는 오늘 밤 떠날 거야. 아내와 아이들에겐 이미
이야기하였다네. 가족들은 나를 이해해 주더군. 집으로 돌아온 지수 씨는 보찜에 며칠간 먹을 식량을 넣었습니다. 칼도 꺼내었지요. 지수 씨는 집을 떠나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흥군이 되는 걸 허락해 주어서 고맙소. 나라를 다시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울먹이는 아내와 아이를 뒤로하고 지수 씨는 어두운 길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수 씨는 백제 부흥군에 참여했을 무렵 백제 부흥군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부흥군 병사들의 무기는 보잘것 없었습니다. 죽창, 나무 몽둥이, 별을 벨 때 사용하는 낫 같은 것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래도 부흥군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사기는 올라갔습니다. 부흥군 병사들은 백제의 지리에 익숙하였지요. 이 점을 이용하여 당나라 병사들의 기습 공격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 당나라 병사들이 지키는 성을 공격하여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 백제의 성으로 만들었지요. 지수 씨는 임존성의 부흥군에 가담했습니다. 장수 출신인 지수 씨는 전투 경험이 많았으며 부흥군 중에서 나이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용맹하게 싸웠고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지요. 얼마 가지 않아 지수 씨는 임존성 부흥군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임존성은 부흥군의 가장 중요한 진지가 되었지요. 부흥군의 힘이 커지자 당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000명 규모의 구원 부대를 백제에 보냈지요. 당나라 군대는 주류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부흥군은 주류성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여 당나라 군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수신이 지휘하는 부흥군도 사비성 북쪽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지요. 그러나 하늘은 백제 운명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습니다. 며칠 후 지수신은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류성에서 부흥군 지도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 한 명을 반역자로 몰아 죽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수신은 걱정이 되었지요. 그는 평소에 부흥군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내부 분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흥군 지도자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것이었지요. 당나라의 반격도 점점 거세졌습니다. 지수신이 걱정하던 분열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류성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 또다시 한 지도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부흥군 병사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지고 말았지요. 병사들 중에는 주류성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지수신이 있던 임존성도 이 무렵 위기를 맞게 되었지요. 신라군이 임존성을 넘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수신은 신라군의 몇 차례 공격을 간신히 막아낼 수 있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앞날에 대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군의 힘이 약해지자 급히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구원 부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지요. 과거 백제와 사이가 좋았던 일본은 구원 부대를 보내주었습니다. 663년 당나라 신라 연합군과 백제 부흥군, 일본 연합군은 금강 하류에서 격돌하게 되었지요. 전투는 당나라 신라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패배 소식은 백제 땅 곳곳에 전해지게 되었지요. 곳곳에서 성을 지키던 부흥군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신이 지휘하는 임존성은 항복하지 않은 상태였지요.
며칠 후 한 병사가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부흥군 지도자 흑치상지 장군이 배신하여 당나라 편이 되었습니다. 흑치상지 장군이? 지수씨는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럴 리가 없다. 잘못 들은 게지. 아니옵니다. 흑치상지가 당나라 장수가 되어 부흥군을 공격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수씨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남은 지도자는 지수신 뿐이었지요. 그날 밤 임존성 부흥군을 지휘하는 장군들이 지수신과 머리를 맞대고 앞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장군이 말하였지요. 장군, 이제 부흥군에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옵니다. 다른 장군이 기다렸다는 듯 말하였지요. 물과 식량도 한 달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병사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수신이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려는 얘기가 항복하자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그럼 나라 잃은 백성으로 평생을 살겠다는 것이냐? 너희들은 백제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없는 것이야. 부흥군은 백제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우리마저 항복한다면 백성들은 절망하고 말 것이야. 싸우자. 항복하지 말고 싸워보자. 한 명의 병사가 남더라도 부흥군은 사라져서는 안 된다.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장군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백제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장군들도 지수신의 말에 따라 마지막까지 백제를 지키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며칠 뒤 정찰을 나간 한 병사가 급한 보고를 하였지요. 장군, 신라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수신은 병사들을 모은 뒤 말하였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한 명의 병사가 10명의 적을 막아낸다는 각오로 싸우거라. 겁을 먹고 성을 빠져나가는 자는 내가 먼저 그의 목을 칠 것이다. 흔들림 없는 지수신의 태도에 병사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임존성에 있는 봉수산 아래에 도착한 신라군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를 성 근처에 올려보내어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지요. 지수신은 성에서 신라 병사에게 활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나라와 신라의 굽실거리는 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수신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겁을 먹은 신라 병사는 얼른 말머리를 돌려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신라군은 공격을 시작하였지요. 무기 사정이 나쁜 부흥군은 화살 하나라도 아끼며 신라군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돌을 던지기도 하였지요. 첫 전투에서 성을 정복하지 못한 신라군은 공격을 포기하고 산 아래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첫 공격을 막아낸 지수신이 부하에게 물었지요. 식량과 물 사정이 어떠한가? 하루 한 끼를 먹어도 보름 정도 견딜 식량만 남았습니다. 물도 며칠 안 가 바닥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신라군을 몰아낸 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 신라군은 다음 날 다시 공격을 퍼부었지요. 부흥군은 다시 한번 신라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성이 산 꼭대기에 있어 신라군의 공격을 막는 데 큰 힘이 되었지요. 열흘 후 신라군은 임존성 정복을 포기하고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지수신은 그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이 아주 자랑스러웠지요. 그러나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전투에서 많은 부흥군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고 식량은 며칠 먹을 것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더구나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간다 해도 이 겨울에 식량을 구하기는 어렵지. 사정을 잘 아는 적은 다시 공격해 올 것이야. 맞서 싸운다 하더라도 적의 칼과 창에 죽고 말 것이다. 고민으로 밤을 새운 지수 씨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항복만은 절대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수 씨의 이런 각오와 단결한 부흥군 덕분에 임존성은 당나라와 신라군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곳이었다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남길 수가 있었지요. 삼국사기에 적혀있기로는 지수신이 성을 나와 고구려로 갔다고 했습니다. 지수신은 영웅으로서 부족함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부흥군 지도자들이 권력 다툼으로 분열하고 또 자기 목숨만 살려고 나라를 배신할 때 지수신은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백제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것이었지요. 기울어진 동대문. 우리나라 보물 제1호는 동대문입니다. 이 동대문은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바로 서곤 했다고 합니다. 문종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던 단종.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의 야심 때문에 사약을 받고 숨져야 했던 비운의 임금입니다. 수양대군에 의하여 단종이 영월로 귀향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상감마마의 무사함을 비나이다. 단종이 귀향을 가자 그의 부인 송씨는 동대문 밖에 있는 암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송씨는 그곳에서 불공을 들이거나 언덕에 올라 영월 쪽을 바라보며 단종이 무사하기를 기도하였지요. 마마, 밖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나를 찾아왔단 말인가? 송씨가 놀라며 대답하였지요. 누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는 짐작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뜻밖의 손님들은 동대문 밖에 사는 아낙네들이었지요. 마마, 저희는 동대문 밖에 살고 있습니다. 마마가 고생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낙들은 단종 비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자신들이 기른 푸성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동대문 밖에 사는 아낙들은 단종비를 도우려고 푸성귀를 갖다 바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동대문 일대에는 장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마, 큰일이 났습니다. 상궁 하나가 큰일이 났다며 달려오는 것이었지요. 마마, 숨을 좀 돌리고 말하게나. 장안에 기이한 일이 있어옵니다. 상궁은 가슴을 툭툭 쳤습니다. 마마, 동대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송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전부터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동대문이 기울고 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궁은 자기가 말을 잘못 꺼낸 것은 아닌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요. 그래,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고 하더냐? 아뢰옵기 송구스러우나? 송씨의 얼굴 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동남쪽이더냐? 예, 그러옵니다. 상감이 있는 영월이 동남쪽이 아니냐? 송씨는 쓰러질 듯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송씨와 상궁의 이야기를 곁에서 듣던 다른 상궁들도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지요. 동대문이 동남쪽으로 기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월 땅에 있는 단종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라고 다들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라하였지요. 동대문이 동남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얼마 뒤 단종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잡던 총. 옛날 평양에서 가난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홍범도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군대에서 사격수를 익히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던 홍범도는 일제에 맞서 의병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다 몰래 북청으로 숨어든 것이었지요. 북청에서 자리를 잡은 뒤 총을 잘 쏘았던 홍범도는 사냥꾼이 되었지요. 북청 지방은 사냥터로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꼭 호랑이를 잡아오세요. 오냐. 홍범도는 열심히 사냥을 했습니다. 한번 사냥길에 오르면 며칠씩 집을 비워야 할 때도 많았지요. 홍범도는 호랑이를 쫓아서 백두산 깊은 산자락을 제 집 뒷동산 드나들듯 했습니다. 홍범도의 사냥 솜씨는 마을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사냥을 하는 모습이 꼭 호랑이 같다니까. 홍범도에 대한 칭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발벗고 나서는 의리 있는 사나이로 알려져 있었지요. 홍범도는 북청의 사냥꾼들을 이끄는 대장이 되었습니다. 1905년 일본과 맺은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빼앗기고 군대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상한 법을 만들어 총이나 포, 화량류의 무기들도 단속하였지요. 아랫마을 사냥꾼들도 총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총을 내줄 수 없다. 홍범도가 말했습니다.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냥꾼에게서 총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었지요. 그날 밤 홍범도는 사냥꾼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일본에게 총을 빼앗기느니 내 총으로 그놈들을 쏘아 죽이겠소. 이렇게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홍범도 대장을 중심으로 의병 부대를 만들게 되었지요. 홍범도 대장과 사냥꾼들은 후치령 고개에 올라 몸을 숨겼습니다. 일본군들이 무기를 싣고 그곳을 지나 북청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미리 알아낸 의병들이 일본군을 기다리는 중이었지요. 홍범도는 사냥꾼들에게 각자의 할 일을 정해주고 신중하게 기다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일본군이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다. 그놈들이 보인다고?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일본 군인들과 총을 잔뜩 실은 마차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지금이다. 공격하라. 홍범도가 이렇게 외치며 일본 군을 향해 먼저 총을 쏘았습니다. 사냥꾼들도 일제히 총을 쏘기 시작하였지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일본군은 이리저리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모두들 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어느 쪽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지요. 한 놈도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날 홍범도 부대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냥꾼으로 이루어진 의병 대원들은 기쁨에 겨워 서로를 얼싸안고 좋아하였지요. 그 후 자신감을 얻은 의병 대원들은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경찰을 공격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일본군 무기 창고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일본군이 맡은 관공서를 공격하기도 하였지요. 일본군들은 홍범도를 날아다니는 장군이라 불렀습니다. 사냥을 다니며 곳곳의 지리를 잘 익혀두었던 홍범도는 싸우기 좋은 곳, 숨기 좋은 곳을 아주 잘 알았지요. 이렇게 홍범도는 일본군을 혼내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지요.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는 무기를 구하는 것도 힘든 데다가 일본군의 힘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결국 홍범도는 러시아 연해주 지방으로 떠났지요. 그곳에서도 홍범도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부대를 만들고 고된 훈련을 하면서 일본군에 맞서 싸울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에게 커다란 승리를 안겨주게 되었지요. 홍범도는 독립군 부대를 이끌고 봉오동 계곡에 도착한 최진동 대장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봉오동 계곡으로 모여든 독립군은 모두 700명이 넘었지요. 일본군은 계속해서 독립군을 추격해 왔습니다. 바로 이 계곡으로 일본군을 끌어들일 것이오. 홍범도가 독립군 대장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봉오동 계곡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숨어 적을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홍범도는 혹 주민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골짜기 근처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피하라고 알렸지요. 독립군들은 계곡 곳곳에 몸을 숨기고 일본군이 계곡으로 들어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독립군이 봉오동 계곡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군은 의심도 하지 않고 계곡으로 뒤쫓아오게 되었지요. 섣불리 총을 쏘지 마시오. 놈들이 계곡 깊은 곳으로 모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일본군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수가 많았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오거라. 조금만 더. 지금이다. 커다란 총성이 봉오동 계곡에 울려 퍼졌지요. 그러자 곳곳에 숨어있던 독립군들이 일제히 총을 쏘아대었습니다. 일본군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총알 앞에서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와 우리 독립군은 큰 승리를 거두었지요. 그의 홍범도와 독립군 부대는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943년 그렇게 바라던 독립은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책 읽기를 좋아한 아이. 이 덕무의 어릴 적 이름은 이종대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이 보이지 않자 아들을 찾아 나섰지요. 혹, 우리 종대 못 보셨어요? 날이 저물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네요.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어머니는 마을을 한참 헤매 다닌 끝에 아들을 보았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종대요? 아침에 관청 쪽으로 걸어가던데요. 어머니는 관청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아들이 관청 건물 뒤편 풀숲에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대체 뭐 한 거야? 이덕무가 관청 건물 벽을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벽에 바른 종이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관청 건물 벽에는 옛 책을 한 장 한 장 뜯어 벽지로 발라놓았습니다. 이덕무는 그 글을 읽느라 날이 저무는 것도 몰랐던 것이었지요. 이처럼 이덕무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를 깨우친 뒤로는 단 하루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5차례로 나뉘어 정해진 시간에 한 차례 10번씩 읽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말고는 이를 어긴 적이 없었지요.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었습니다. 밖에 나가 놀 때에는 벽에 해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가 어김없이 책을 읽었습니다.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집안에 단정하게 앉아 책을 읽었지요. 이덕무는 책만 보는 자신을 간서치라 불렀습니다. 간서치는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주인공으로 삼아 간서치 전을 썼습니다. 이덕무는 오로지 책만 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지요. 그는 추울 때 책을 읽으면 몸에 열이 생겨 추위를 잊게 된다고 했고, 배고플 때 책을 읽으면 글에 담긴 이치를 알아 배고픔을 잊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로울 때 책을 읽으면 10,000가지 근심 걱정이 사라지며, 감기를 앓을 때 책을 읽으면 기침도 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책 읽기란 만병통치약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지요. 한 번은 이덕무가 눈병에 걸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실눈을 뜨고 책을 읽었습니다. 한겨울에 동상이 걸려 손가락이 퉁퉁 부어올라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이덕무는 가난하여 책을 살 수가 없었기에 언제나 남들에게 책을 빌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독서열에 감탄하며 귀한 책도 선뜻 빌려주었지요. 이덕무는 책을 빌리면 몹시 기뻐하며 그 책을 아껴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꼭 옮겨 적었지요. 그렇게 읽은 책이 수만 권이었고 베껴 쓴 책이 수백 권이 넘었습니다. 이덕무는 서자로 태어나 벼슬길에 나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았지요. 그러나 인재를 아끼는 정조왕의 눈에 띄어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덕무는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에서 많은 책을 편찬하고 교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는 늘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요. 이덕무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책을 사랑하고 책 읽기를 좋아한 독서 천재였다고 합니다. 흙이 된 금 송아지. 옛날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있었지요. 노인이 99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아들을 불러놓고 말하였지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살 것 같구나. 죽기 전 한 가지 당부할 말이 있단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게 시신을 마을 우물 아래에다가 묻거라. 그러면 네가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아버님. 이 말을 마치고 노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노인이 죽자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아버지의 시체를 관에서 꺼내어 우물 아래다 묻게 되었지요. 관 안에는 다른 물건들로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태연하게 장례를 치렀지요. 집안 식구들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뒤 아들은 우물 물을 마실 때마다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물 속에 아버지의 시체 썩은 물이 섞여 있을 것만 같아 꺼림직하기도 하였지요. 몇 년이 지난 뒤 아들은 참다 못해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했습니다. 세상에, 왜 진작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니? 어머니는 그 말을 친척들에게 하였고 그 소문은 곧 온 동네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나, 그럼 우리가 이때껏 시체의 썩은 물을 먹고 살았단 말인가?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로 달려나와 우물물을 파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물을 다 파내고 우물 바닥에 흙까지 파내자 그 속에서 금송아지 한 마리가 나왔지요. 그런데 땅에서 파낸 금송아지는 금세 진흙으로 변하더니 형태도 없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천하의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마을 사람들은 천하의 명당 자리를 얻고도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여 부자가 되지 못한 아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황금샘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